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북한이 초청하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가 교황청에 사전 양해를 거쳐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관련해 교황청 공보실은 진정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교황은 남북한이 형제를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과 선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국가 정상들을 만날 때 배석자 없이 독대 형태로 개별 면담을 진행합니다. 물론 언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역은 불가피하게 배석하지만 통역자는 비밀 서약을 하고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은 원칙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지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황과의 만남은 고해성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고 면담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교황청의 양해를 구해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교황청 외교의 특징입니다. 네, 오늘 CPBC 주간종합뉴스는 한 주간 동안 나갔던 TV 뉴스 중에서 위령성월 특집과 동물과의 공생 문제를 다룬 특별기획보도, 그리고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CPBC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취재한 특별기획보도, 동물과 공생할 수 있을까?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 연속보도 4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숱한 팬데믹의 원인이 된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성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해마다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AI 등 가축 전염병을 막을 방법이 과연 살처분밖에 없는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육군 병사가 부대에서 제초 작업 후 일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쥐를 매개로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등줄쥐의 소변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공기로 퍼진 뒤 호흡기로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한타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된 곳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였습니다. 휴전선 인근에 있던 유엔군 3천여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복통을 겪고 결국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1976년, 생물학자인 이호왕 박사가 이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호왕 박사는 한탄강에서 채집한 등줄쥐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한탄강에서 발견돼 한타라는 이름을 붙인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고 15%에 달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변종 바이러스도 발견됐는데 등줄쥐와 집쥐, 실험용 흰쥐로도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도에서는 감염성이 있는 새 유전형의 한타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류는 새로운 공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밝혀낸 인수공통 감염병 수는 250여 종.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신종 전염병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신종 전염병을 디지즈 X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외에도 가축에서 발생되는 신종 전염병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이 보도가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질병들이 출현하고 있고 또 사라지고 또 출현하다가 또 사라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을 만드는 병원체는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이 있습니다. 이 병원체들은 동물의 몸에 살면서 변이와 진화를 거듭합니다. 그렇다면 동물의 병원체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과 동물이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만남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체들에게는 전염병을 만들 기회가 온 겁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전염병이 생길 기회를 더 많이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많아졌고 그만큼 병원체도 쉽게 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던 곳,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자꾸 왕래를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사막인 줄만 알았던 중동이나 아니면 인도의 저 외진 골짜기 같은데, 중국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던 지역 같은 데서 사람들이 자꾸 왕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못 보던 바이러스, 못 보던 세균들이 우리한테 붙어서 움직이고.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가축동물은 2억 900만 마리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된 후 등록된 반려동물만 275만 마리입니다. 다양한 동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동물원도 전국에 110곳이나 있습니다. 사람과 다양한 동물이 만나고 살을 부대끼며 함께 살 기회가 많아진 겁니다. 살모넬라 같은 병도 숙주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살모넬라가 이제 뱀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뭐 도마뱀도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종류의 동물을 같이 있을 때는 어떤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이외에도 살모넬라 같은 세균도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팬데믹을 겪었고 그만큼 방역 체계와 연구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전염병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바이러스가 똑똑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효과적으로 변화하고 대응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사람이 이길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차피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의 문제죠. 1930년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코로나 바이러스. 9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나타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복되는 인수공통 감염병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 동물과 공생해야 할까? CPBC 전은지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농가입니다. 축사에 있는 소들이 한창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 소들은 소 브루셀라병 양성 농장의 소들로 살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소들입니다. 이미 소 일부를 살처분한 농장주들은 남은 소들마저 떠나보낼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 이게 지금 이거 하나 치우는데 쳐다보고 불로 태우고 가스통 하나 불 다 태워가면서 이거 다 청소해버리겠어요. 전수 살처분하라고 하는데 저쪽 하나 있는 거 소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소 브루셀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인수감염병 11종에도 포함됐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눈여겨보는 감염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9월까지 소 브루셀라병이 1223건 발생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사람 감염 위험성도 큰데 지난해 말 중국에서는 감염자가 10,0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제2의 코로나로 주목받았습니다. 한번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되면 양성 농장과 주변 농가의 소는 모두 이동이 제한됩니다. 감염 가축의 분비물이 신발이나 바퀴에 묻으면 감염될 수 있어 출입자와 차량도 단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동 못하고 있지 서로. 더 사고 싶어도 못 사지 불안해. 발생 농장은 최대 6개월까지 검사를 반복하지만 대부분 살처분 결정이 나면서 농장주들은 피해를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 사람들이 피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왜냐면 많이 살처분했거든. 추운 계절이 되면 연례 행사처럼 발병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피해가 크다 보니 양계 농장 주인들은 가을부터 외출도 삼간 채 밤낮으로 농장을 지킵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은 이제 긴장을 하고 있죠. 밤낮으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여기서 한 4km쯤 떨어진 데서 작년에 그 오리농가 그 조류독감 그 발병했는데 거기 할 때는 진짜 그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라 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그 지냈죠 그때. 문제는 가축 전염병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고 그다음에 청정화가 되고 발생하고 청정화가 되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신종 전염병이 자주 등장하고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맞게 토착화되는 것도 우려점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심해질 때마다 정부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지만 검사 횟수를 늘리고 농가의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정책을 예찰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같이 이제 해주면 분명히 효과가 있고 농가가 노력을 하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그 방역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축 전염병 방역은 살처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발병 지역의 시군구청장이 즉각 살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10년 동안 살처분 통계를 요청했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는 가축 1억 71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습니다. 구제역 악몽이라 불리며 수조 원대 피해를 냈던 2010년 이후에도 살처분은 반복해서 일어난 겁니다. 살처분은 비용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힙니다. 살처분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 오염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 전염병 백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안전성 미흡이나 개발 기간을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가축의 백신을 전면적으로 쓰진 않더라도 방역 정책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백신을 우리가 쓰는 정책을 한번 병행해서 가보든지 아니면 좀 더 방역을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전면적으로 쓰는 건 뭐하지만 백신을 방역 정책과 더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번 쓰는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어떤 논의가 이제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최선이라는 방역 정책 아래 농장주들과 동물들은 슬픈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협 특별기획 보도. 이번에는 3편과 4편을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우선 가축 전염병의 최일선에 있는 가축 방역사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응하고 동물과 공생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의 연결성을 고민하는 것을 원헬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개념일까요? 함께 보시죠. 가축 방역사들의 일과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가축 방역사들은 비닐 방역복으로 온몸을 감싸고 농가에 들어섰습니다. 소와 돼지, 닭과 같은 가축 동물의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축 방역사들의 주된 업무인 시료 채취는 가축 전염병 진단을 위한 작업입니다. 간단한 체열 작업 같지만 움직이는 동물을 상대하는 일은 매 순간 위험이 도사립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 퍼진 소 브루셀라병으로 체열해야 하는 가축 수가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평균 수백 킬로그램씩 나가는 소의 몸통에 뾰족한 주사 바늘을 찌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방역사들이 축사에 들어서자마자 소들이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칩니다. 체열을 위해 긴 밧줄을 소뿔에 단단히 거는 보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심해. 소뿔에 걸린 밧줄이 팽팽해졌을 때는 순식간에 사고가 날 수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사이에서 하는 게 줄을 감지 마라고 하거든요. 방금 보셨다시피 소가 한 번 이렇게 힘을 채면 만약에 줄을 감고 있으면 손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성인 남성 2명이 동시에 힘을 쓴 뒤에야 간신히 소 한 마리를 기둥에 묶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를 축사 기둥에 붙잡고 버티는 사이 다른 방역사가 주사 바늘을 소의 엉덩이에 꽂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소 80마리의 체열을 마친 방역사들은 쉴 새 없이 다음 목적지인 돼지 농장으로 떠납니다. 악취가 심한 돼지 축사는 분변으로 인한 전염병 전파가 쉬워 방역복을 입고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보다 몸집은 훨씬 작지만 돼지라고 해도 체열은 쉽지 않습니다. 겁을 먹고 힘으로 저항하는 돼지를 붙잡다가 가축 방역사가 밀려 넘어졌습니다. 안 잡혔어. 격렬한 돼지 울음소리도 작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귀청을 울리는 돼지 울음소리를 가까이 듣다 보니 이명으로 고생하는 방역사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고되고 위험한 시료 채취 업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점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점점 짧은 주기로 발생하고 신종 전염병 또한 계속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들은 현재 496명입니다. 이들이 가축 전염병 진단을 위해 지난해 시료 채취한 가축은 약 99만 9천 마리입니다.
한 사람이 한 해 담당하는 가축은 2,000마리인데 새로운 전염병이 발병할 경우 업무량은 더 늘어납니다. 안전을 위해 현장 투입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고를 경험한 방역사들이 만든 자구책에 불과합니다. 검사 시간에 쫓겨 혼자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방역사도 많습니다. 혼자 하다가 이제 소가 좀 날뛰어가지고 다치고 나서 이제 여기에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허리 여기가 골절이 되어가지고 한 2달 입원했었어요. 총 투입이 465일 중에 125일을 혼자 들어갔어요. 길게는 2, 3일까지 거기 차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농장에서 살처분부터 다 모든 게 업무가 정리될 때까지 제가 지키는 거거든요. 가축 방역사들은 결막이나 상처 감염, 부상에도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결핵이나 큐열, 브루셀라, 조류 인플루엔자 등 방역사들을 위한 인수공통 감염병 검사 지원은 전무합니다. 큐어를 나왔는데 어디서 해준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돈으로 전남대 병원을 가가지고 검사를 계속 받아 치료를 했었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최일선을 지켰지만 이들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도 배제됐습니다. 일단 지역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코로나19 우선 접종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이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 뭐 배제를 했다는 것보다는 우선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우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일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가축 방역사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게 한 집안의 어떤 가족들이고 구성원이고 그리고 또 귀한 자식들인데 직원들 좀 다치지 않고. 방역사들은 오늘도 가축 전염병을 최일선에서 막는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이 몸속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하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갈수록 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한 해에 13만 마리 정도가 버려지고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죽음을 맞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든지 막고자 이제 동물 등록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이는 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방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져섭니다.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야생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생화된 유기동물은 농장을 오가며 병원체를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까지 전염병의 약 70% 이상이 동물에서 온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주목하게 된 개념에는 비교의학이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은 사람과 동물 간 경계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21세기 들어서는 더 확장됐습니다. 바로 원헬스입니다.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수의학계가 일찍이 원헬스에 주목한 건 동물의 질병 요인이 사람과 환경에 얽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망가지고 또 그 환경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야생 동물들이 기후 변화로 죽고 나면 그게 이제 머물고 있던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아 나서거든요. 그 숙주가 누가 될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종이 많이 늘어난 종, 인류거든요. 축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규모 공장식 축산이 행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동물이 한데 밀집해 있는 환경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축산 부분이에요. 공장식 축산업을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적어도 동물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들이 자연 상태에서 살다가 적당한 양의 우리가 육류를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의 감시 시스템은 더욱 원헬스 가치를 중심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2003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H5N1형이 발생했을 당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동물보건기구, UN 식량농업기구 등은 공조해 위협에 대응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원헬스 담당 부서를 두고 농무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복지부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환자들에 관련된 문제를 환경부에서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보고 환경에서 보던 것들을 축사에서 응용해보고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맞춰볼까요? 다 달라요.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부처 간에 있는 장벽들이 좀 허물어져야 될 대표적인 분야가 방역과 감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 문제는 인간의 질병만을 감시하고 치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 전체를 감시하고 동물과 사람의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원헬스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헬스가 자리 잡아야 인류는 어떤 전염병이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긴 충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함에 있어 인수공통 감염병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됐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 맺기가 깊어지는 만큼 인류는 어떤 태도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동물과의 공생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그중에서도 11월의 둘째 날은 위령의 날이었는데요. 위령의 날을 맞아 용산 성직자 묘역에서 봉헌된 위령미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산만큼 불평등한 죽음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고 떠나는 순간마저도 혼자인 사람들. 바로 무연고 사망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을 맞아 미사가 봉헌된 서울 용산 성직자 묘역. 이곳에는 초대 조선 대목구장 브리기에르 주교를 비롯한 역대 교구장과 사제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전 먼저 브리기에르 주교 묘소 앞에서 나란히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구여비 주교 등과 함께 묘소 곳곳을 참배하며 먼저 하느님 품에 안긴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이어 봉헌된 미사에서 도남동 본당 주임 주경수 신부는 강론을 통해 위령의 날을 지내며 모든 연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새로운 헌신의 마음이 우러나오길 기대한다고 소망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주신부의 강론 내용을 상기하며 먼저 가신 사제들을 본받아 사목생활에 열과 성의를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선배 시부님들 또 주교님들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6.25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목생활에 우리가 혼열과 성의를 다했으면 합니다. 위령성월은 998년 프랑스의 클레니 수도원에서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을 위령의 날로 정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교황 비오 9세와 레오 13세, 비오 11세는 위령성월에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기도를 바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후 가톨릭 교회는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의 날인 11월 2일에는 전국 각 교구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한편 위령성월 전대사가 11월 한 달 동안 연장됐습니다. 교황청 내사원은 지난달 28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신자들의 묘지 방문 혼잡을 막기 위해 매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주어졌던 위령성월 전대사를 11월 한 달 동안 유효한 것으로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1216명의 부고장.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지원으로 공영 장례를 치른 이들입니다. 한 언론사의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이들 무연고 사망자의 사연이 가명과 함께 실렸습니다.
외투 입은 채 쪽방에서 사망, 40년간 가족 관계 단절, 고시원 총무로 살다 고독사로 추정,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기까지. 가난한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나눔과 나눔의 활동가들이 기록한 사연이 바탕이 됐습니다. 마지막 주소지가 고시원, 여관, 쪽방, 그리고 서울에 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지막 주소지를 둘 곳이 없어서 동주민센터가 마지막 주소지로 옮겨졌던 분들도 계시고요. 나이로 보면 한 50대에서 60대 초반이 제일 많으세요. 코로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들의 약한 고리를 여지없이 끊어냈습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주거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일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돌봄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거나 가족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 관계 단절로 인한 소외와 사회적 고립, 무용고 사망자들의 삶은 다른 듯 보이지만 죽음은 닮아 있습니다. 가난해서 서로 돌보지 못했고 연락이 끊어졌고 시신을 인수할 돈조차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봤고요. 이 재정적 어려움, 빈곤이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구실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까. 지난해 서울 무용고 사망자 665명의 사망 원인을 추적 관찰해온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일반인 사망 원인 첫 번째는 암이지만 무용고 사망자들의 경우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과 징후가 162명으로 사망 원인 1순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생활상의 건강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무용고에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건강한 불평등이 죽음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삶만큼이나 불평등한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은 누군가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이자 우리의 친구입니다. 무용고 사망자 문제를 누군가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닌 우리 자신과 이웃의 문제로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장례조차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들을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까요? 교회와 사회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죽음하면 떠오르는 관 만드는 공장을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립승하원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빈소가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 그리운 마음을 담은 그리다란 이름의 빈소입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죽음을 맞이한 무연고 사망자와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소박한 공간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는 이들은 장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만난 것이 고인이 준 새로운 선물 같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사회와는 단절되고 고립될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선물로 주고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련 행정 지침을 바꿔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이웃, 친구들도 연고자 지정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없이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법 규정도 걸림돌입니다. 혈연과 가족 중심의 장례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성 있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고요. 이를 통해서 법률론 관계 그리고 혈연 중심의 관계에서 이제는 관계 중심으로 사회가 변해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과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죽음과 장례를 사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죽음과 장례도 가족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영 장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야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애도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수원교구가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무용고 사망자를 위한 사목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죽은이를 묻어주고 산이와 죽은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비의 육체적 활동이자 영적 활동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교황님께서도 그 자비의 육체적 활동 중에 가장 으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무연고자들을 위한 장례 사업만큼 의미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위령성월이다 보니 더욱더 그런 어떤 요청들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많은 관심들이 앞으로 좀 필요해 보리라 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공장 입구에 사람 키보다 높은 목재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관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오동나무 자재들입니다. 평화누리 직원들이 비닐을 벗기고 목재를 옮겨 담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목재가 도착하면 필요한 크기에 맞게 자르는 재단 작업부터 합니다. 그리고 까끌까끌한 목재가 매끈해지도록 표면 작업을 여러 번 거칩니다. 잘 다듬어진 자재는 조립을 위해 단면을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단면에 본드를 발라 붙여주니 드디어 관 모양이 짜여졌습니다. 이제 관 아랫부분인 지판을 붙일 차례입니다. 드릴로 구멍을 내고 나무 못을 박아 고정합니다. 화장을 위해 쇠못은 쓰지 않습니다. 지판 작업이 끝나면 뒤집어서 관 윗부분인 천판을 얹어줍니다. 역시 구멍을 내고 나무 못을 박아 끼울 수 있게 작업합니다. 목공 작업을 마친 관은 칠을 하는 도장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하는데 한 45개씩 잡아가지고 한 3일 정도 걸리죠. 목공에서만 한 3일 정도 걸리고요. 도장에 가서도 한 2, 3일은 걸리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 제작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천판의 문양을 내는 작업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관에는 십자가를 새기고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신자를 위한 관에는 장미와 국화 등의 꽃 문양을 새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 번 사용하는 관이지만 직원들은 공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하루 한 번 쓰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고인이 쓰시는 거라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쓰고 그 관이라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최대한도로 좀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 공장에서 지난해 생산한 관은 8,000개가 넘습니다. 매장용이 500여 개, 화장용이 7,500여 개로 화장용이 대부분입니다. 매장용관은 삼나무와 소나무로, 화장용관은 오동나무로 만드는데 나무 종류에 따라 관 색깔과 결이 다릅니다. 디자인도 다채롭습니다. 요즘은 하얀 색상의 화이트 로즈관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창을 낸 하늘문관을 찾는 유족도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크기가 작은 아동용관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엔 관이 더 많이 나갑니다. 10년 넘게 평화누리에서 일하고 있는 정용수 씨는 어떤 마음으로 관을 만들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누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상조 회사인 평화상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 회원이 많은 평화상조 특성상 아무래도 평화누리 공장에선 십자가를 새긴 관이 많이 나갑니다. 성직자들의 관도 평화누리가 제작합니다.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관과 올해 4월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의 관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수원교구와 인천교구, 의정부교구, 춘천교구, 원주교구 사제들이 선종했을 때도 평화누리가 만든 관을 사용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는 죽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에 평화누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은 더없이 진중합니다. 아무래도 밝은 면보다는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에 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위령성월, 관 제작 과정을 지켜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더 진지하게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화누리 공장에서 CPBC 김혜영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약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 시험인데요. 막바지 공부에 여념이 없을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영상 미스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수능 보시는 언니 오빠들, 수능 보시는 모든 분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수능 준비하느냐고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이 힘든 과정을 견뎌낸 여러분들 정말 대견하고 대단합니다. 이제 수능 며칠 남지 않았죠. 아마 지금이 가장 많이 떨리고 긴장될 것 같은데요. 수능 당일 시험을 잘 보는 방법 딱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머리가 또 피가 또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더 현명하게 또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드시고 운동장 한번 산책하시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자리에 앉으셔서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으로 마인드 컨트롤하시면 훨씬 높은 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성호 한번 부르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준비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에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보다는 과정의 의의를 두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독이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총 청하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험지 넘어오는 순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구약 성경 탈출기 3장에서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하느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 핵심은 강요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1886년 5월 1일 산업화 시기 미국에 11,500개가 넘는 공장이 일제히 멈춰섭니다. 35만 명이 먹는 노동자가 파업을 한 이유는 하루 8시간만 일하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념하는 국제 노동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1970년 11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평화시장에서는 제단사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일반적이었던 일일 14시간의 노동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라고 시작하는 유서를 남기며 그는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역사 안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인간다운 삶, 즉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주 이틀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주 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올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최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주 4일제 도입이 공약으로 등장하며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908시간으로 OECD 평균 1,687시간보다 무려 221시간이나 많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는 평균치보다 약 한 달이나 더 일하는 셈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노동자가 수요일쯤 하루를 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등산이나 낚시를 즐기고 혹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등 삶의 여유가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라 말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휴일 일수가 현실적으로 차이나는데 주 4일제 역시
일부 양질의 일자리만 좋아질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반면 다수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노동 양극화만 심해질 것을 우려합니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구체화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법과 제도가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방안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기준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고통받는 이들을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주 4일제 역시 지금 쓰러져 있는 노동자를 일으키는 제도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고수익을 많이 내는 IT나 금융업계만이 아니라 택배 물류 창고의 야간 노동자도, 공공의료시설의 간호노동자도,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도 모두 일과 삶의 균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주 4일제 공약 논란, 누가 좋아질까입니다. 땀 흘려 일하며 노동으로 보람을 얻고 충분한 휴식으로 충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